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프로의 고재량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연금이나 노후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경록 고문님 같은 경우 이미 다른 많은 채널이나 뉴스에도 종종 출연하시고 연금의 대가로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좀 많이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오시기 전에도 또 강연을 하시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내용으로? 강연이라기보다는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기업체들 요즘 이제 퇴직을 앞두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산 관리 그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이 꽤 중요한 축이니까요. 연금, 그 다음에 투자 이쪽을 주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요즘. 역시 연금의 전문가가 답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노후 준비라고 할 때 요즘 들어 제가 느낀 점은 요즘 우리 노후 준비 방법과 예전에 20년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노후 준비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다르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요. 옛날에 10년이면 변하는데 요즘 2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을 든다면은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자기 책임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결국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장해 준다 할까? 이런 쪽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크게 보면은 이제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나 개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비스마르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연금을 통해서 이제 해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나이 든 사람을 이제 보조를 해주는 것.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잘 작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받고 세상을 떠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잘 안 되는 동양 국가 같은 경우. 국가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동양에는 이제 이런 계약이라기보다는 가족 내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효라는 것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부모를 부양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두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려면 잘 아시겠지만은 인구가 일단 젊은 사람은 많고 나이 든 사람은 적어야 됩니다. 그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인구 구조가 거꾸로 뒤집혀 버렸죠.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많고 젊은 사람은 적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는 작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사회에 먼저 사회 흐름으로 나타난 게 가족 내에서 효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이전에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으면 그 위에 부모가 이제 또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해봐야 한 명, 두 명 계셨는데 요즘은 이제 자녀는 한 명, 두 명인데 위에 이제 자기 부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층층이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연금 개혁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인구가 이렇게 뒤집히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계속 존속은 되겠지만은 우리의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이제 자꾸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서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젊을 때 그게 이제 사적 연금도 해당될 거고 자기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도 준비하는 것일 텐데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노후를 대비하는 것, 이걸 이제 자기 책임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피라미드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바람에 우리 노후를 지탱해주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국가와 그 다음에 가족, 효,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하는 이 시스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가 작동이 잘 안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자기 책임의 시대로 돌아왔다는 것. 그게 아마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과거 한 20년 정도, 20년 동안 인구도 똑같이 그렇게 급속하게 변했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런 시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또는 효율적인 그런 노후 준비 또는 노후 대비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최소 90% 이상의 이제 2030들은 무조건 어떤 방식이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인터뷰하고 인터뷰가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그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딱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들죠. 뭔가 과도하게 이제 레버리지 써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도 네. 하고, 물론 네.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분들도 꽤 있지만, 그런 사례들이 더 돋보이긴 하지만 좀 더 실패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 경제적인 실패 또는 빈곤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예. 뭐 마음의 고뇌가 많은 답인 것 같은데 유혹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이유가요. 이제 파이어족은 투자를 극단으로 밀고 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중에서도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더라도 이걸 한번 극단으로 밀고 가보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과연 어떤 하나의 극단은 하여튼 어느 세상이든 존재하지 않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없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후에 이제 준비를 결정하는 요인이요. 내가 언제까지 직장에 일을 할 것인가, 은퇴 시점이죠. 일을 오래 할 것인가, 짧게 하고 말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직장에서 번 돈으로 내가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저축액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저축한 것을 가지고 운용 수익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투자의 측면이죠.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일하는 기간, 그 다음에 나의 저축액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저축된 자산의 운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기간, 이거는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어버리고, 투자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키워버렸으니까요. 이제 그게 단점이고, 그게 이제 부작용을 만드는 것인데요. 결국 저는 이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제일 뿌리는 노동시장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근원, 나의 근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근로소득이 없으면 뭐 아무리 운용을 잘한다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노동시장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축과 소비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 어떤 사람은 너무 과다하게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소비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 과다하게 저축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다든지 자녀에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저축과 소비의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굴릴 것인가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금적 관점으로 굴릴 것인지 내가 투자적 관점으로 굴릴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그 면에서는 뭐 저는 젊은 세대라면은 그거는 적극적으로 투자적 관점으로 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삼각형 삼원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일하는 기간, 노동시장이죠. 하나가 저축과 소비의 결정, 결국 저축액. 그 다음에 내가 저축한 자산을 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삼각형을 잘 고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삼각형을 하나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신다든지 일하는 기간은 짧게 투자 수익률을 아주 높게 하려는 것. 그게 이제 파이어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운용 수익률은 아주 낮게 가져가면 결국 일하는 기간을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더 그냥 비효율적으로 조금 노동시장이 있어야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삼각형의 3요소를 각각 이렇게 다 적당하게 잘 키워서 균형된 우리가 보면은 정삼각형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노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요약하자면 이 삼각형, 정삼각형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왜냐면 한쪽이 너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제 삼각형이 무너지거나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상생활용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가급적이면 좀 길게 일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투자, 뭐 적절한 소비를 하고 이제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또 예를 들어 더 좋은 일자리나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몸값을 높이고 그렇게 이제 번 돈을 이제 적절하게 모아서 그 돈을 또 다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굴려야 이제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세 가지 삼각형의 제일 원천이 되는 것은 노동시장. 제일 처음 이게 만들어져야 내가 저축과 소비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축과 소비를 잘 결정을 해야 자산을 운용을 할 것이고 하니까 이 순서가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파이어족이 제일 간과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원래 아시다시피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40대 한 초중반 정도 파이어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한 3년, 5년 직장에 먼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 45살 정도 은퇴할 걸 목표로 한다면은 적어도 20년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 사람들 40대 중반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그 친구들은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으로 뭐 완전히 대박을 내서 한다는 게 보다는 자기 일에 엄청 집중해가지고요. 우리나라와 달리 그쪽에는 이제 성과급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해서 성과급을 왕창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자기들이 한참 돈을 벌 수 있을 때 많은 성과급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살아가겠다는 것. 그게 이제 주로 파이어족의 개념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투자를 해서 돈을 일단 젊었을 때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파이어족처럼 생각돼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후가 이제 좀 뒤바뀐 느낌이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답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이전에 열암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모토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의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 역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당연히 지금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지금 순간부터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시험이든지 1회 시험은 쉽습니다. 자산운용 이전에 운용 전문 인력 자격증 시험도 있었는데요. 1회 시험은 거의 다 통과했어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가지고 뒤에 갈수록 힘들었는데요. 그것처럼 일찍 시작하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투자 계좌를 만들어줘가지고 할머니가 용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쭉쭉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로 노후 준비를 해주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자녀가 이걸 가지고 돈을 뭐 20대, 30대 되었을 때 돈을 수억 원 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자녀가 나중에 20대, 30대를 넘어갔을 때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스탠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뭐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성인식이 될 때 유대인들은 그 돈을 다 모아서 이제 13세가 되었을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친지들이. 그러면은 이걸 알아서 지 멋대로 해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돈을 활용하는 법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불려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 예금적 사고이고요. 돈을 불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투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자녀에게 투자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은 돈을 불려나가는 관점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데 예금적 관점을 갖게 되면은 평생 그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준비하시는 거이고요. 들으시는 순간부터 준비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관점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 요즘 성인 자녀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리스크로부터도 좀 피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노후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청년 재산 형성에서 7% 뭐 금리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안을 내서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걸. 예. 저는 뭐 그 정도 금리면은 뭐 아주 베스트입니다. 사실은 좋은데요. 그 정책도 좋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가장 우려하는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 몇 년 동안은 좋을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관점을 예금적 관점을 자꾸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예금의 세계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세계예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세계는 나이 든 사람이 추구하면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불확실하지만은 훨씬 파이가 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세계이거든요. 뭐 트러스트돈도 처음부터 성장할 때 그랬겠죠.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은 잠재성 있는 것을 추구한 것인 것이고요.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불려나가는 관점, 그걸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관점을 처음부터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소장님은 이제 자녀분이 지금 몇 분 정도? 2명입니다. 다 장성하셔서 직장. 예. 근데 첫째 놈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인데요. 어린이 펀드를 일찍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린이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게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게 좋은 기회였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펀드를 통해서 적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 적금이죠. 통해서 돈을 불려준다는 시도가 조금 좌절됐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건데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넣다가 야 이거 수익률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해서 10년 지나서 찾아버렸어요. 찾아가지고 투자 계좌를 만들어서 거의 뭐 애플 주식도 좀 들어있고 뭐 이래가지고 한 게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넘었죠. 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투자 계좌를 해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해외 쪽 주식이 많죠. 저는 젊은 사람들은 글로벌한 걸 제가 추천을 하니까요. 그 뭐 이제 딱 보니까 앞으로 투자로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혼자 운영을 한다고 친구 이야기를 듣고 뭐 이걸 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친구들도 막 이제 네트워크가 생겨서 물어봐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손해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행착오로 트라이얼 에러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에 대해 이제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플러스가 아닌가 싶고요. 둘째는 이제 딸인데 별로 태어나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거는 뭐 리츠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한 이런 자산으로 좀 해줄까 뭐 이런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배당주도 이제 성장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예. 네, 어떤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계신 거네요. 물론요. 저 일찍부터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이 펀드로 시작했다가요. 이제는 글로벌한 주식이나 뭐 ETF나 이런 것들로 좀 바뀌었습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어린이 펀드는 혹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였나요? 그때 이제 어린이 펀드가 한때 2000년 중반부터 해서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글로벌한 주식 투자였는데 그게 좀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2007년, 8년 예, 때. 예. 네. 거기서 이제 많이 꺾였죠. 그 이후로 주식시장은 그래도 이제 2009년 때쯤 이제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회복했습니다. 펀드는 펀드 수익률이 뭐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기대 이하였군요. 예. 뭔가 국내 주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국내 주식도 있었고요. 그 당시는 글로벌 주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드문 경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국내 주식을 좀 하다가 이제 글로벌하게 주식을 조금 확장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잘 됐더라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되었을 텐데. 조금이 아니라 아주 잘 되었더라면 정말 저도 좋았을 텐데요. 예를 들어 더블이 났다든지 뭐 이러면은 주식 더블 잘 나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장기 올 때는 연 한 7, 8%만 올라도 더블 되거든요. 그런데 더블은커녕 수익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복리나 투자라는 게 겁납니다. 그때 더블이 됐으면은 더블 된 돈을 또 지금 운용해서 되면은 이게 이제 팍팍 불어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2030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노후나 은퇴, 퇴직 이런 것이 바로 코앞이거나 아니면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후 준비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노후 대비나 아니면 후반 인생을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강의를 한번 갔을 때 한 분이 이제 자기 아버님에 관해서 여쭤본다고 와서 아버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냐 했더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있냐 했더만은 집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것이죠. 아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용 빼는 재주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거의 은퇴에 가까운, 퇴직에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자기 이제 앞으로 근로소득이 들어올 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은 평생 자기 자산에서 자산이 거의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거의 극대화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노후 준비가 이 자산으로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다른 나라와 달리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뭐 트러스트엔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은 그 주택연금 입니다. 예,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라기보다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노후 준비를 그래도 많이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금융자산 준비가 조금 안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작년에 이제 60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60대 취업자 비율이 21%가 되어서 역대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보면은 취업자가 증가한다 하는데 보면은 60대 이상 취업자들이 제일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든요. 세상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연금 제도가 잘 되니까 뭐 빨리 퇴직하고 놀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OECD 국가들을 보면은 한 2000년 초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은퇴하는 연령이 2000년 초반에서 한 20년 동안에 거의 한 3.5세 정도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4세는 안 될 텐데 한 3.5년에서 4년 정도 높아졌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장수하고 건강해지면서 60대 이상에서 일하는 비중이 아주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퇴직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다 보니까 60대도 계속 일을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재취업하려니까 힘들고 해서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최근에 프랑스는 이제 62세에서 64세로 만으로 64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거의 65, 66세가 퇴직 연령이라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70세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는 제도적으로 이미 한 60 중반까지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빨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글로벌한 흐름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60대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거의 유저한 케이스로 변해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지금 연령이 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호랑이 띠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60둘이고 만으로 60이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60세 소위 말해서 환갑이 넘으면 이제 예. 그때는 약간 일을 많이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전혀 아니고요. 예. 제 주변의 친구들 봐도 그렇고요. 뭐 전혀 아닙니다. 이제 할 수 있으면 다 하시는 분들이 75세, 77세 뭐 이래도 요즘은 건강하게 골프 치시고 그런데 그 연령대가 그런데 지금 50대 중반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다릅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 노후를 준비하는데 뭐가 과거와 20년이 달라졌느냐 하는 데서 제가 자기 책임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제 일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60대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것이 노멀한 케이스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니, 물론이죠. 거네요. 요즘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이제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에도 제가 뭐 요청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는 주로 50대 노동시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규직인 공식적인 퇴직 연령 전에 사람들의 고용시장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은 뭐 70대 이상이라고 그럴까요? 복지 차원에서 고용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60대가 그레이존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활발하게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는 제도권적인 노동시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복지 대상도 아니고 하니까 스스로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뭐 그냥 여기저기 재취업을 하고 자리를 알아보고 자격증 공부하고 지금 그게 60대 취업 시장의 조금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제가 이제 제일 공통적으로 느끼게 된 거는 뭐냐면은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술직은 정말 재취업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전에 갔는데요. 한전에 거기 계신 분들 일종의 사무직, 기술직 이렇게 앉아 계신데 기술직 분들은 거의 다 재취업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아는 분 중에 이제 철도공사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민간에서 한 두세 군데 지금 오프가 와 있어서 이 중에 이제 하나를 결정해서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술은 평생 먹여 살리는구나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 저도 문과를 나왔으니까요. 문과의 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60대 이후에 중요해지는 것이 결국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바이벌 해서 살아남는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만의 기술과 전문성 없으면 이제 공부나 자격증을 따서라도 예, 자격증도 일종의 전문성에 이제 속하니까요. 네. 어려운 자격증 같은 경우는 3년을 죽으라 공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뭐 회계사 이런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외에도 예를 들어 뭐 전기기사, 산업기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겠네요. 예, 그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과 나온 애들은 이거 내 보면은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문과 나온 사람들은 감정평가사나 뭐 손해사정인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뭐 연령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이제 고모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자산 배분 기준이 있을까요? 뭐 만약에 좀 다르다고 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 청년층이나 뭐 장년층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보통 주식 60, 채권 40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뭐 황금 비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주식하고 이렇게 형성을 해주니까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길게 장기로 투자하면은 주식은 주식 자체가 변동성을 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식 수익률이 있다면은 올해 수익률하고 내년 수익률하고는 이게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립적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스스로가 분산 기능을 발휘해서 변동성을 줄입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말한 주식 60, 채권 40은 우리가 오랜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충격에 따라서 변동성을 줄여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 뭐 안 그러면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젊은 사람들은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가 제일 황금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연금 적립형으로 해서 좀 장기로 납입을 한다든지 주식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어떤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은 저는 주식 100%를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그거 자체가 위험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렌 버핏은 자기 그 와이프에게 하는 그 유언의 포트폴리오가 주식 90, 채권 10%였습니다. 그리고 오렌 버핏 자신은 뭐 거의 다 차입을 해서 주식을 사는 그 정도이니까요. 왜냐하면 벅스 헤드웨이가 차입을 하니까 자기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렌 버핏은 충분히, 그래서 오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렌 버핏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이야기할 때 왜 위험을 보느냐 이야기를, 변동성, 위험을 왜 변동성으로 보느냐 그거죠. 그 말은 주식을 길게 가져가면 변동성은 수렴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을 1년, 미국 주식 기준으로 1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35%에서 50%까지 변해요. 그런데 이게 10년, 15년만 가면은 최소 수익률이 5%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0%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5에서 20% 사이로 변동성이 확 제한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렌 버핏 입장에서는 장기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이미 주식 자체가 변동성을 그렇게 줄여버린다는 것이죠. 채권하고 주식을 섞어 놓은 것보다 변동성을 더 줄여버린다는 것이니까 오렌 버핏은 자기처럼 그렇게 장기 투자할 때는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내가 주식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뭐 약간 그래도 좀 불편하고 한 분들은 6대4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나도 아주 길게 볼 거고 나의 근로소득도 탄탄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그거는 저는 거의 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뭐 40대, 50대 이렇게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뭐 50대, 60대 전후 뭐 왔다 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는 뭐 아시다시피 위험 자산의 비중을 그래도 줄여가야죠.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분들의 대상으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은 자산운용군에 있어서 부동산 자산군을 조금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주식 자산군만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50대나 뭐 50대 이후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그 부동산 자산군이 금융상품으로 나온 게 리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상품군을 조금 포함시키면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리츠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가격도 예금처럼 원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하이브리드인 그런 셈이니까요. 그런 자산을 이렇게 미드필드에 해당되는 거죠. 축구에. 그런 부분에 자산군을 좀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식과 부동산과 리츠는 이제 IRP에도 넣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을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재산의 총 크기에 따라서 그 비중은 조금씩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젊었을 때는 주식을 100%로 가져가도 괜찮다. 길게 보면 이제 변동성은 결국 거의 없음에 수렴하고 한마디로 시간 분산하면 리스크는 충분히 그렇죠. 시간 커버된다. 분산이죠. 말씀인데 이게 길게 보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긴 한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약간 생존자 확증 편향이다. 그러니까 결국 생존한 기업들이 그만큼 퍼포먼스를 잘 냈고 그렇게 냈었으니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지.
거지 투자한 주식이 예를 들어 상폐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아니면 예. 좀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으면 예. 결국 개인적인 성과는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주식을 고르거나 아니면 예.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예, 혹시 제가 생각하세요?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식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그게 작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확률적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주식을 모아놓은 이제 인덱스에서도 뭐 그런 건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히스토리컬하게 우리가 수치를 볼 뿐만 아니라 그걸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의 수익률이 올해와 내년의 수익률만 인디펜던트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주식은 이렇게 보유하면 있을수록 확률이 어떤 일정한 부분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 40년 이런 기간으로 볼 때 그 뭐 데이터를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요. 확정 편향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확정 편향 부분을 보려면 뭐 펀드나 이런 거 수익률로 봐도 될 것 같고 또 뭐 그렇다면은 뭐 오렌 버핏의 자산운용 수익률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렌 버핏은 너무 좀 뭐라 그럽니까? 이례적인 그거라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는 삶일수록 주식군은 꼭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기억하시죠? 젊은 사람들. 네, 저는 젊은 사람들. 층이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에 가입한 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야, 이거 주가 급락해 가지고 내가 DC형 넣어놨는데 마이너스가 엄청 크네? 그러는데 자기가 앞으로 적립할 돈이 뭐야 하면은 지금은 5%도 적립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낮은 돈에 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또 싼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시간으로 분산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을 나누어서 사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이제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분산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약간 이제 리츠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예. 좋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뭐 리츠를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리츠도 종류나 섹터가 많은데 어떤 섹터의 리츠를 좀 많이 우리나라는 뭐 관심을 지금 23개인가? 이 정도 상장되어 있었어요. 뭐 특별히 섹터로 나눈다 하더라도 별 종류는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오피스, 뭐 주유소, 그다음에 물류시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리츠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거의 30% 정도가 임대주택 관련된 리츠이죠. 그래서 훨씬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오피스라든지 물류시설 좋다고 그것 좀 했었고 그다음에 뭐 마트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섹터에 23개 정도 종목뿐이니까 상장된 게 그것뿐이니까 섹터로 몇 개 나누더라도 그 밑에 들어있는 종목은 아직은 일천하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래서 종류는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주식도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리츠는 23개 종목밖에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별로도 살펴봐야 되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도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버리지를 얼마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레버리지 한 게 만기가 들어오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으면은 리츠를 모아둔 ETF가 있습니다. 그 ETF를 사시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리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츠 하나하나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 귀찮으면은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 안에 들은 리츠를 한꺼번에 뭐 10개, 15개 이렇게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츠는 참 저는 뭐 아까 질문하셨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 투자 중에서도 이제 작년에 제가 IRP에 이제 퇴직급여를 넣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도 물론 DC형은 했었죠. 근데 그때는 리츠라는 것이 퇴직연금에 들어오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IRP하고도 리츠가 최근에 작년에도 들어왔고 그 전에 몇 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IRP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가장 실패를 본 게 리츠입니다. 리츠가 레버리지를 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가 떨어졌습니다. 뭐 부동산인데 뭔 이런 일이 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금리가 오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95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금리를 급하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컸죠.
그래서 롯데 리츠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저희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가가 5,000원에서 이제 처음 오픈할 때 상장할 때 5,000원에서 시작해서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인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금리 인상되고 뭐 이러면서 거의 3,300원, 200원 뭐 이까지 떨어졌습니다. 50%가 떨어진 거죠. 저는 이제 뭐 고점에서 잡은 건 아닌데요. 좀 떨어질 때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손실 부분이 꽤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츠를 더욱더 유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배당은 꾸준히 배당은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이제 리츠가 비상이 걸린 게 배당 자금이 결국 그 받는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차입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리츠가 2021년, 20년 뭐 이런 때 상장된 것은 금리가 한참 낮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1%, 2%로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배당이 있고 이거 빼면은 한 3%, 4% 차이 나죠. 레버리지 한 것 때문에 하고 하니까 이게 배당을 6% 주니 7% 주니 그랬는데 레버리지는 아시다시피 좋을 때는 엄청 레버리지가 크지만 나쁠 때도 레버리지 큽니다. 이 차입 비용이 올라가면서요. 이게 임대료는 고정돼 있죠. 장기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이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아직 그 배당은 최근에 들어온 게 없어서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배당 금액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배당 수익률은 유지하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6,000원 이런 때 샀을 때 배당 수익률인데요. 지금 3,300원에 샀으면은 배당 금액이 적어도 배당 수익률은 유지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땅이나 건물이 확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이제 또 경제가 계속 돌아가는 한 예. 이제 부동산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니까. 예. 그게 이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국가가 막 환율이 위험해지고 하는데 재밌는 것이 그때는 브라질의 땅을 담보로 한 오히려 그 어떤 ABS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브라질 국가보다 브라질 땅을 더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리츠의 또 부동산 관련된 거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는데요. 물류시설도 사실은 이제 이게 허접한 곳에 있는 것인지 괜찮은 건지 물류시설이 보통 보면 중심가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동산 가격이 꼭 올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리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한 게 아니면 거래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하듯이 할 수 있는 주식 공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원래 그 부동산 펀드가 사모 부동산 펀드로 아주 우리나라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사모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돈쟁이들이 해서 돈 다 벌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공모가 이제 리츠죠. 공모란 아시다시피 사모는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펀드 모아가지고 투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공모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내놨는데 공모 펀드는 별로 없고 이제 리츠가 공모이니까 그걸 해서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게 하여튼 공모로 리츠 시장이 확 커지고 나서 사람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시장도 좀 커야 되는데 조금 크려고 그러다가 바로 타격을 받고 주변에 곳곳에 가서 보면은 리츠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퇴직연금에 넣게 해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레버리지를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퇴직연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펀드 레버리지 하는 것 파생이라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왜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가능하게 들어가겠냐는 거죠. 레버리지 비율을 더 낮춰야 됩니다.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부동산 펀드는 레버리지 비율을 더 낮춘 걸 넣어야 돼요.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놓으면은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죽으라고 좋은 부동산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파이낸싱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차입하고 차입 이자율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수익을 좋게 내주는 것처럼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거보다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퇴직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건물에서 좋은 임대료 놓은 것을 가져야죠. 파이낸싱 잘한 것은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 버리면 확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자산 관리를 하고 퇴직연금 정말 노후에 안정적인 자산이어야 되는데 정말 운 없게 제일 고점에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5, 50%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타격이 큰 거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고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츠에 대한 고통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열받은 데서 나오는.
네. 원 제목 중에 페인 게인이라는 그 영화 제목인가 뭔가 있습니다. 고통, 그 다음에 게인, 내가 얻는 것 이런 것인데요. 제가 뭐 위치에서 크게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분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좀 살펴봤습니다. 진솔한 감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경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막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와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상반기가 다 된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6월 15일인데 사실상 올 한 해 이제 절반이 간 셈인데요. 이 올 한 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제와 주식시장을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이라기보다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두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주식 채권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주식 채권에서 둘 다 돈을 벌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 3년 전에는 채권이 아무 역할을 못 해줬어요. 금리가 1% 이렇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에 채권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때 정말 아이러니였는데요. 그리고 채권의 역할을 못 해주는데요. 금리는 1%에다가 금리 올라버리면은 그 가격만 딥다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채권 금리가 3.5, 4% 되면은 채권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3, 40% 넣으면은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는 것이죠. 그 전에 채권을 넣은 것은 아무 그 포트폴리오 역할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작년 말 이런 때부터는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은 포트폴리오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일종의 작년에 그 어노멀리 현상이 있었다면 올해는 조금 노멀한 그런 현상이 이제 좀 벌어질 거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제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에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다 틀린 게 무엇이냐면은 물가 전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1%포인트씩 페드가 올릴 줄 몰랐기 때문에 리츠에 들어갔다 손해를 봤는데 작년에 물가 전망을 할 때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저렇게 올릴 거라고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전망한 곳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당했어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 하면서 다 당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볼 때 올해의 실패는 뭐냐? 경기 전망이 틀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뭐냐? 다 작년에 올해 초에 경제 꺾인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경기는 생각보다는 좋게 오래 갈 거라고 본 게 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틀리는 부분은 올 상반기에 사람들이 다 경제 전망하는 데서 틀릴 거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올해 경제가 생각보다 안 거꾸러졌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경제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이제 특유한 요인 때문에 성장률이 좀 낮아진 거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의 시장의 변화라고 보았고요. 자산관리 시장만 보면은 주식과 채권이 작년에는 다 마이너스였다가 이제는 둘 다 플러스로 주는 시기였고 작년 상반기나 재작년에는 채권이 포트폴리오에서 아무 역할을 못 해줬는데 앞으로는 채권이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산관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가장 키포인트는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판단키로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 리세션의 리스크가 이제 지나갔다고 시장에서 다들 안심할 때가 저는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오류를 범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미국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슬슬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소프트 랜딩은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뭐 리세션이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KDI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경기의 바닥을 계속 찍고 있으면 이제 반등을 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확산이 돼 가겠죠. 그래서 저는 올 초나 이렇게 보았을 때 올 뭐 1분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시장 좋네 하고 주식을 들어오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게 향후 주식시장의 모습일 거라고 보았는데 그 기조도를 뭐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보아서는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제가 보기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런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가는 안정돼 가고 리세션의 공포는 이제 거의 줄어들어가고 이거 정말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조금 시장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조심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죠.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히고 이게 잡힌 듯 하다가 다시 슬슬 고개를 들었고 올라가는 것이고, 경기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제 축적해놨던 자산들을 거의 이제 1년, 2년 동안 거의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경기에는 소프트 랜딩 혹은 리세션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물가는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또 조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아닐까. 제가 뭐 이전에 이코노미스트를 했고 요즘 제가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팔로우 하면서 보는 리포트들을 통해서 제가 하여튼 보고 있는 결론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오히려 사고, 그리고 약간 파티 분위기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럴 때 좀 더 지속될 거예요. 네, 샴페인 터트릴 때 이제 오히려 파티를 떠날 준비를 해야. 이제 샴페인까지 이 정도 그 주가 오른 걸로 우리나라는 샴페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마음에 이 안전함을 조금 푹 담궈놔도 되겠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진이 한번 크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은 이 여진이 한 번 정도로 하고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의 충격도 그렇습니다. 한번 쇼크를 크게 받고 나서 거의 여진 없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70년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은 어김없이 여진이 나타납니다. 한번 크게 물가 상승률이 쇼크를 받고 그 다음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3%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이미 올 초에 다 전망을 한 패스입니다. 그 패스를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게 여진처럼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리 언제 내리실 거예요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난 내리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언제 올려야 될 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세계 중앙은행의 사람들은 이 세컨드 쇼크, 소위 말해 여진의 물가의 여진 부분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과감하게 못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의 신호가 왔을 때 옛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이걸 막아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폭 인하할 여력이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한 내년 정도, 내년 초나 올해 말이나 나타나지 않을까. 거의 옛날 이제 만화의 고정적인 패턴 같은데, 해치원하라고 보면 어김없이 부활해서 또 예상을 뒤엎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봐도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물가 부분이 제가 이제 하여튼 시장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충격을 한번 크게 받으면은 그거 한 번으로 이렇게 원타임 끝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충격은 워낙 크긴 했지만은, 그때도 한번 쇼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대우 사태, 뭐 그 다음에 건설사들, 뭐 그 다음에 줄줄이 그 다음에 이제 여파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가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다. 야, 이제 사람들이 소비나 이런 면에서 이제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을 보고 소비를 합니까? 물가를 보고 소비를 합니까? 물가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낮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내 임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를 않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실질 임금이 막 줄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우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버려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물건의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 있고, 당연히 소비에 영향을 주죠. 소비가 또 줄어들면 또 그만큼 침체로 또 그렇지. 그게 이제 경기로 연결되는 거죠. 마치 소비가 연결되는 것이, 작년 물가 오를 때 바로 그때 소비를 줄이고, 또 물가 떨어진다고 바로 소비를 늘리고, 자꾸 이렇게 경제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버퍼 역할을 한 것이 코로나19 때 축적한 자금입니다. 그게 일종의 쉬운 말로 하면은 보복 소비이죠. 그런 것들이 그걸 다 어느 정도 막아주었거든요. 근데 물가는 이만큼 올라와 있고, 보복 소비는 이제 상당 부분 조금 여력을 좀 다 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소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하반기나 내년 이런 때 여전히 아직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큰일 났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미국 난리 났다, 이거. 미국의 온 은행들이 이거 국채를 막 사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뭐 예금 뽑기 시작하면은 은행들 예금 뱅크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뭐 그다음에 중소은행들 다 망가지고 난리 났다 했는데 국가에서 모두 다가 부자든 한도를 넘어선 부자든 다 해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서 금리는 덜 올렸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보다 제가 보기엔 50에서 75bp 더 올렸습니다. 이런 이제 덜 올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사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 까맣게 까먹어버리고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훨씬 안정적이었죠.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와 시장이 좋아졌네 이러는데 한편으로 미국의 은행들은 계속 자금들을 이렇게 이제 회수를 해나갑니다. 그게 이제 크레딧 크런치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우려하는 이유가 자꾸 그게 대출해 나갔던 것들을 이제 자꾸 회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관련된 것도 그런 부분도 자꾸 해소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쭉 퍼져가면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하반기나 내년 초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크레딧 크런치 문제가 실리콘밸리 은행 등등에서 문제가 생겨났는데 페드나 미국 정부에서 모두 예금 보호를 해주겠다. 이 한마디로 시장이 게임 끝 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안 올리고 뭐 완전히 훨씬 좋은 스테이지로 들어섰다. 저는 이게 퀘스천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인데요. 이런 베니핏을 취했으면은 그 다음에 코스트가 뭐가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인데 뭐 그 코스트가 경기로 나타날지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타날지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금 사정으로 나타날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코스트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